hands on my shoulders, pressure to break or retreat at every turn, facing the fear that the truth I discovered. No telling how all this will work out, but I've come too far to go back now. I am looking for freedom, looking for freedom, and to find it cost me everything I have. Well, I am looking for freedom, looking for freedom, and to find it may take everything I hate. I know all too well it don't come easy. The chains of the world, they seem to move in tight. I try to walk around it, but stumbling so familiar. Trying to get up, but the doubt is so strong. There's gotta be a wind in my bones. I'm looking for freedom, looking for freedom, and to find that cost me everything I have. Well, I'm looking for freedom. I'm looking for freedom, and to find that may take everything I have. Oh, not giving up has always been hard, so hard. But if I do that the easy way, I won't get far. Life hasn't been very kind to me lately, Well, but I suppose it's a push for moving on. In time, the sun's gonna shine on me nicely. one day, yeah. Something tells me good things are coming, and I ain't gonna not believe. I am looking for freedom, looking for freedom, and to find it cost me everything I have. Well, I am looking for freedo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3년 내에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인데요. 오늘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군 무기체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방기술 자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골든이글 공학연구소의 전용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삐 지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대우 수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가요? 네, KFX 설계 현황과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시험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바쁘시군요. 네. 예, 이번에는 방위사업적 국제협력관으로 근무하시는 김성준 내령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미국이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대미 업무, FMS 업무가 갈수록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송정헌 실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요즘 코로나로 해외 업체들 영향이 많아서요. 그 대책 수립에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부품의 사실이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에 다가오는 어떤 언론의 질타, 감사, 수사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로 업체 입장에서 그냥 리스크입니다. 한번 개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발전을 통해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제성이 없어도 개발해야 된다. 특히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제 항공 분야가 우리의 국방과 경제 이 모두의 희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 박사님, 예.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국방과 경제의 그 모두 그 필요한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 예, 우리 항공기 개발 특성은 체계가 먼저 간다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KT1, TOC, KFX 개발 체계에는 어느 정도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품 개발도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핵심 기술이 뭐냐? 저는 지금 부품 개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 개발은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기술은 부품의 사실이 있습니다. 부품 내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 교환기를 부품을 개발한다. 그럼 거기에 따른 기술. 어떻게 하면 그 열을 적정 온도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어떻게 하면은 그 장비를 깜빡하게 만드는 기술. 어떻게 하면 무게를 줄이는 기술. 그 하나에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핵심 기술이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많은 부품을 개발하다 보면 그것이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할 때에 그 단기적으로는 그 국방의 어떤 자주 능력을 하는 데 기여가 되고요. 하나 경제적으로는 항공기 부품은 뭐 한 30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품을 하게 되면은 이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 거의 1,500개의 중소기업체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500개의 그 기업체가 돌아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돼 있죠. 지금도 뭐 부품 개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기적인 목표로 볼 때는 그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핵심 기술은 앞으로의 미래의 항공무기체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읽어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미래의 항공무기체계는
무인화가 돼간다. 무인 항공기로 개발이 돼간다. 지금도 보면은 미국에서 벌써 한 350대 정도의 무인기를 이용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2030년까지는 42,000대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볼 때 이 무인기를 운영할 때에 필요한 기술 요새 뭐 자동차도 자율 자동차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술 사전에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대우 수석께서는 어떤 것을 핵심 기술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20년 전이었으면 체계 통합 기술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항공기 이제 통상 가격 비율로 전체를 100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엔진 한 20이고 나머지 기체 부분이 한 80 정도 됐어요. 그 뒤에 이제 항공 전자 부분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엔진 부분이 20%, 항공 전자 부분이 20, 기체가 60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우리가 부품 중에서 이제 항공기에 탑재되는 에비오닉스 부, 항공전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절대로 외국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무기, 공대공, 공대지 무기와 그걸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한 인테그레이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적기를 탐지하고 목표물을 찾아내고 운항하기 위한 거기 각종 센서류, 거기에 이제 레이더도 포함되고 적외선 탐지기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개발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개발했던 KFX나 T50 이런 데 장착해서 한 단계 높은 성능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봅니다. 보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기체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기술 진보가 대단히 빠릅니다. 5, 6년 전에 나왔던 기술은 벌써 5, 6년 지나면은 새로운 작으면서도 성능이 좋고 화력이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만이 그 전력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항공전자 쪽으로 확대된 걸로 네. 우리가 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분은 김대룡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고수석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핵심품 기술 개발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모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기술협력 개발, 기술협력 생산 형태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체계에서 검증도 되고 야 저거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이제 국산화라는 걸 시도를 하죠. 이제 국산화를 시도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처음에는 조립부터 시작해서 일부 부품 만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국산화를 할 때 그 해당 그 개발 최초 원천 업체에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핫 섹션이라 부릅니다. 진짜 핵심 부분 안 줍니다. 키트로 줍니다. 까지도 못하게 해놓고 열어보지도 못한 상태로 이제 그걸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산화돼서 개발을 해나가는 그 단계에 올라서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발하는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이나 구성품이 정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단계를 거치고 그 검증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체계에다 계속 달아봐야 됩니다. 장착을 해서 체계 입장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그 보완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 생기고 하는 부분에서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고수님 의견에 동의하듯이 저도 항공전자와 그 무장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정말 필요한 뭐 엔진이나 이제 항공기를 이제 계속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는 프라이바이 와이어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그런 쪽의 제어 기술 뭐 그리고 이제 항공기의 고유 형상에 따라서 항공 역학적 특성이 변하니까 형상을 설계한 설계 기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 번에 딱 따라잡기에는 조금 힘든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들, 돈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전자나 무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부분도 역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급변하는 어떤 전장 체계에서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전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리고 소유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항공전자나 무장 부분에서의 어떤 핵심 기술 발전은 항공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이득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카이의 성정원 실장님은 어떤 걸 핵심 기술로 볼까요? 뭐 앞에서 얘기해 주신 분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좀 더 기술적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요즘 시대는 이제 디지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뭐 항공전자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제어 로직 이런 관련 부분이 있고 요즘 항공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그 아직 개념도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디지털 트윈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려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 뭐 개념들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가장 이제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에 이제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갈 때 여러 경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내비게이션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반영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경로를 선택했을 때 도착 시까지가 어떻게 반영되지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구글이 자신의 데이터를 유저들의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거를 시연하는 걸 했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항공기를 제작하면서 있어서도 그 디지털로 쌍둥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현실 세계에서 미리 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거는가를 디지털로 먼저 구현을 해본다는 거죠. 아직 이제 완성된 개념은 아니고 지금 잡아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항공업계에서도 쓰이고 산업계에서도 쓰일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저희 나라는 이제 기계 쪽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근데 사실 기계라는 게 요즘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술이 정점에 달하지 않았나. 이제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이 이렇게 있긴 있겠지만 좀 덜하지 않을까. IT나 이런 분야에 비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나오면서 갑자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잡을 수 있겠다는 판단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존의 구조 설계, 기계 설계 혹은 가공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개념. 이제 이런 거를 새로운 우리가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3D 프린팅 기술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실제 현장에서 모범을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실장님, 이제 카이는 항공기 소재와 부품을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소재 부품 국산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것들은 많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기계 분야는 정점에 다다랐고 새로운 분야도 3D 프린팅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3D 프린팅이 이제 복합재나 플라스틱 계열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금속 계열을 위한 3D 프린팅까지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이제 금속 재료인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 계열을 3D 프린팅에 적용한 기술을 항공산업에 적용하는 그 탐색하기 위해서 사내 기술혁신센터를 설립을 했고 관련 인원들을 배치해서 좀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3D 프린팅이 구조 부품에도 쓰이는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이 그 소재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방산 여기 업체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분야야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공 우리 그 소재로 주로 하고 있는 이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이 후발주자 우리 같은 후발주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걸 하나 좀 소개를 하나 해주시죠. 그 소재 제재를 개발을 한다 치되면 사실은 이게 공인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테스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테스트라는 게 각종 시험을 수많은 샘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일정이 수반되기 마련이고요. 일개 기업에서는 부담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재료연구소라는 데가 창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소재화대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서 재료연구원으로 이제 승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항공산업적으로도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인 어떤 일관된 기술 로드맵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반된 투자가들이 일관되게 수행이 되어야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후발주자로서는 기업으로서는 참여하기 힘들고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그 항공의 소재 산업을 뭐 부처 자체도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후원을 하고 혹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 대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 실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특정 소재 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물성치나 그
그 소재의 어떤 허용치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용하는 체계의 형상별로 요구 조건이 또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시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계속 쌓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실제 소재들이 개발된 소재들이 균일한 그 품질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노력이 없이는 하기 힘든 어떤 애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 국경을 초월해 공동 대응이 절실한데지만 위기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자국 우선주의가 뚜렷해지고 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은 코로나19 임시치료제로 떠오른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독점하는 데 약 9조 5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관련 의약품 사재기에 나섰다. 심지어 미국은 전 세계 제약사를 접촉해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보한 물량만 미국 인구의 2배가 넘는 7억 회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분기까지 전 세계 예상 백신 생산량은 약 10억 회 분량인데 반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선구매한 규모만 벌써 13억 회 분량이라고 한다. 돈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될 백신을 미리 싹쓸이해둔 것이다. 이처럼 강대국들의 사재기가 계속된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백신을 공유해야 세계가 함께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백신 민족주의에 대한 반대를 밝혔다. 코로나19가 이미 전 세계로 퍼진 이상 일부 국가의 감염자 감소만으로 전염병이 박멸되거나 세계 경제가 회복될 리는 없다. 그럼에도 많은 나라가 우리 국민부터 살고 보자는 각자 도생을 고집하는 이유는 자원이 무기로 돌변하던 석유 파동 때처럼 백신도 무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과의 무역 제재 사태에서 겪었듯 다자간 협력 체계가 발달된 시대에도 외교적 관례나 무역 시장의 공생 원칙은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수록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위 산업이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는 이유와 단 한 종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의 최종 승리는 오랜 시간 꾸준히 백신 연구 체계를 구축해온 회사와 국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변변한 산업 기반도 없던 시절 젊은 과학도를 모아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번개 사업을 추진하며 시작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지난 반세기 질병에 대응한 백신을 만들듯 안보 위협에 맞설 무기 체계들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지켜가기 위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국방기술 자주화로 더 안전한 우리만의 백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공군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국방 기술의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공우주 산업은 기술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항공기의 소재 부품 개발도 기업의 노력에 완전 맡겨둘 일은 아닐 텐데요.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지 좀 듣겠습니다. 전 박사님, 어떤 것들 좀 지원을 해야 할까요? 예, 전 몇 가지 정부의 그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제도적인 면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부품 개발을 할 때 이것을 어디서 관장하냐면은 국방 기술 품질을 해서 관장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그 사업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
두 번째는 구매 조건 신제품 개발 사업, 세 번째는 민관용 공동 투자 개발 사업, 네 번째는 일반 부품 국산화 사업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것은 정부가 업체에게 75%의 개발비를 대주고 25%는 업체에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핵심 부품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핵심 부품이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소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조건 때문에 부품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T50은 개발할 때 체계 위주로 개발했습니다. 부품은 전부 다 외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구매를 할 때에 실행이 4대뿐만 아니라 양산 물량까지 전부 다 부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개발 후에 납품 후에 양산 후에 소요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를 그 T50은 개발 후에 국산화율이 항공기 전체 60%였습니다. 지금 개발 후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60%입니다. 지금 뭐 5년 지나면 70%, 8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60%.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도 현재 이 제도라면은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공군에서 TA50을 우리 개발할 때 T50, TA50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일정 물량을 더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TA50의 부품이 몇 개가 이미 중단되어 버려가지고 TA50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FA50으로 이렇게 납품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부품이 개발 잘 안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도적인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체계 개발 때 부품 개발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FX 같은 경우에도 체계 개발 때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체계 개발할 때는 체계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리스크는 가능한 줄입니다. 그래서 부품은 오프 더 쉘프 할 때 있는 기존 부품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T50을 개발해놓고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 개발 때 부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 개발 리스크 플러스 부품 개발 리스크가 부과되는 거예요. 부품 10개를 개발하는데 어느 부품 개발 도중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체계 사업 전체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리미리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업체에게 줘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를 정부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꼼꼼하게 좀 다 짚어주셨는데요. 뭐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서 개발 지원비 100%를 좀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방사청의 김성준 대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속 앞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할 얘기들을 미리 다 해버리셔서 조금 난감하긴 한데 뭐 같은 관점입니다.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재 부품의 중요성이나 관련 데이터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펀딩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 공감을 못합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예산 거기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일정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재 부품 개발이나 왜 멀쩡하게 잘 검증돼서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자동차 봐도 그 안에 있는 게 모든 국산화는 아니잖아. 뭐 이런 등등의 논리로 시험 평가하는 그 뒤쪽에 개발이 끝난 저 뒤쪽에 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의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합니다. 그래도 해당 시점에 그 전력화 일정이라는 게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사업은 착수돼야 되니 그때까지 모자라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든 사업을 꾸려서 출발을 하고 그걸 개발하는 개발 업체 입장에서도 당장 이걸 출발 안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인력들 유지를 못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사업 관리 입장에서 쳐다보면 그 정부나 업체 사업 관리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재 부품을 개발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쓰고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구성품을 쓰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선진 항공 업체의 어떤 데이터를 갖다 쓰거나 아니면 기검증된 구성품을 갖다 부품 구성품을 쓰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 이거는 결과를 갖고 전청 적합을 받아야 되고 전력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은 해당되는 그 시험 데이터의 어떤 그 신뢰도 그리고 체계 개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표점들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또 쫓아가 보면 일정 비용 대비 효과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 확실치 않은 저거를 개발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게 그러니까 항공기 전체에 뭐 TOC 기준으로 한 제 기억에 한 697개 정도의 구성품이 들어갔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체계 전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부분이 그 소재 부품에다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둬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감이 안 되는 그걸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돈을 좀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 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 개발 대형 사업 같은 KPX 같은 대형 사업 체계 개발이 갈 때 그 타이밍을 잘 보고 있다가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 부품 기술들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서베이가 되고 그 업체들이 이 우리 체계 개발이 이런 일정으로 이렇게 이때 시점쯤 당신들이 이게 들어와야 되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 체계의 특성에 맞게끔 형상에 맞게끔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해외 업체 거를 선정을 해서 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걔를 끼워 넣어서 할 수가 굉장히 힘든 구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펀딩 좀 잘해줘야 되고 그 대형 사업이 갈 때 그 타이밍에 맞게끔 국내 업체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업체들을 잘 서베이해서 거기에 같은 배에 태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시기 놓치지 말아야 되고 충분한 지원 예산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이번에 카이에 우리 손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또 이제 지금 이런 자리가 이제 흔치 않을 테고 정부 관계자들이나 여기 이제 연루된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비단 뭐 육상, 해상, 더불어서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국방부뿐만 아니라 뭐 나라 전체의 산업을 다루는 부처, 혹은 중소기업을 다루는 부처, 예산 관련 부처, 혹은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처가 다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로드맵이나 국가의 그렇더라도 한정된 예산의 그 자원의 분배와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 어느 부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에 미치지 않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는 좀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니고 국가적인 로드맵과 국가적으로 전체 예산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좀 의사결정 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좀 바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그림을 좀 제시해 주면서 예산의 어떤 부처 간의 이런 갈등 구조들을 아마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좀 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매번 진행합니다만은 이렇게 약속된 시간은 다 되고 들을 말씀은 더 많고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좀 여쭙겠습니다. 무슨 분야든 이 단점은 개선하고요. 또 장점은 키워야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을 자립화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 네 분 모셔가지고요. 핵심적인 말씀만 조금 듣겠습니다. 먼저 카이의 송정은 실장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진화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미국에서 F-15EX 버전이란 우리나라 F-15K 버전의 진화적 개념인데 스텔스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무려 27조 원 이상을 신규 구매하는 발주를 냈습니다. 저희 나라가 20년 전에 그 당시 F-35, F-15K 들어올 때 구닥다리 전투기라고 비난했던 전투기를 미국은 지금 시대에도 27조 원어치를 새로 사거든요. 그것은 성능 개량을 통해서 스텔스를 제외한 모든 성능을 최신 전투기와 능가할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T-50 전투기가 나온 지 이제 20년, 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기체계 개발은 개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그다음에 발전을 통해서 그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무기체계 개발에서 가장 부족했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출을 위해서도 그 다른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중간 진화적 발전 개념 이런 부분을 꼭 도입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 김성준 대령께서. 역시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건데 사실 실패를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실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입되는 비용이나 일정 시간들은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니? 실제 해당 무기체가 필요로 하는 전력과 시기는 사실 딱 정해져서 선이 딱 꺼져 있고 이제 처음 이걸 시작을 할 당시에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될까 안 될까 예산은 될까 이거 돈을 들여서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되는 시간을 굉장히 까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도전적인 개발을 시도를 하죠. 공격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빚도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 다가오는 어떤 언론의 질타, 감사, 수사 이거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로 업체 입장에서 그냥 리스크입니다. 정부 사업 관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 과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언젠가 뭐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간 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한 부분들을 맥시멈 또 해석을 해서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좋은 요구사항들을 다 그 얻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제 해당되는 그 개발의 어떤 필요 요구사항들을 넘어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을 하고 그 개발 기술의 아까 송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우리가 현재는 여기까지만 있어도 돼. 그리고 이 기술은 아직 시간과 돈을 더 투입해야 되니 다음 단계에서 하자라는 어떤 그게 이제 진화적 개발 전략인데 그런 스케일업하는 어떤 그런 개발 전략 채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전체적인 그 획득에 종사하는 내지는 국민 전체의 정서 자체가 기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 정말 기술이 정말 어렵구나 이걸 개발하는 건 정말 어렵구나라고 하는 기술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지금 R&D라고 하는 연구개발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실패를 용납해주는 그러니까 R&D 성실수행 인정 제도라는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개발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줄 수 있는 보완책들이 이제 나가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대우 수석께서. 네.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경험해 보니까 체계 종합해 보니까 예. 항공이 우리가 개발한 지 한 30년이 지났죠.
KT1부터 해서 T50, KFX까지 와가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말로는 항공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많이 하면서 실제 정책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KT1을 할 때 국가연 주도하고 국가연이 정부가 100% 펀딩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시제기를 6대 개발했습니다. 450마력으로 550마력 해서 950마력을 했고 그 사이에 시제기를 6개에서 했고 KT1은 난이도는 초음속 전투기로 그러니까 KT1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으로 로키드 마틴을 했고 군주도 업체 군 관리 업체 주도로 했고 그런데 희한하게 정부가 기업체 보고 17%를 투자로 가고 있습니다. 13%로. 원래 정부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민간 사업 같은 데는 그 기술을 민영으로 활용하니까 그러니까 무인승차 하지 말고 그다음에 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해서 이제 좋은 취지로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사실 리스크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업이 T50이 성공했긴데 망정이지 양산이 안 간다는 그랬으면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뻔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양산이 조금 지체되면서 그게 우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워갖고 그 매출 향후 발생할 매출을 유동화시켜서 현금화시켜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T50은 개발됐어요. 그럼 KFX는 좀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난이도는 미국의 F-35 수준입니다. 사실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도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정부는 60%를 투자를 합니다. 저희들 회사가 20%, 인도네시아가 20%. 그러면서 비용은 제한되어 있어요. 한도가 딱 정해져 있고 한도 안에서 그 초과되는 업체가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도 딱 픽스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바꿀 수 없고 요구도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업체가 갖고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잘해야 성공을 하면은 그 매출액의 10%를 이윤으로 갖고 가고 모든 그러니까 성능 리스크, 일정 리스크, 거기 사업 리스크는 정부와 사업체가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항공산업을 육성을 하자 그러면서 항공산업이 잘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역량만 제공을 해주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이제 KF가 같이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우리 미국으로 치면 F-35 수준의 미국의 F-35 과정을 짚어보면은 그 사이에 그 시험기를 여러 번 개발해 X-35가 그러니까 시험기를 만들어 갖고 그것도 한 5, 6년 걸렸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양산 개발을 하면서 F-35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계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 갖고 훨씬 적은 비용, 그것도 업체 투자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업체가 최소한대로 그러니까 업체가 투자 비용을 뭐 정부 예산이 그거 하다 그러면 줄여주든지 최소화 시켜주든지 이게 난이도는 훨씬 높은데 투자 비용은 더 많고 그러면서도 그게 T50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인 공군하고 업체하고 그래도 협의가 잘 돼갖고 요구도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관이라고 로키드 마틴에서 선생이 와갖고 이렇게 하면 진척이 좀 빨랐습니다. 그런데 KFX에서는 거기 군이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검토 그래서 국가연 들어가 있고 기술품질연구원이 들어와 있고 또 검토 리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고해야 할 때는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공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정책은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업체를 도와주기보다는 훨씬 어렵게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설득하고 해봤던들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사업관리 부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정이나 비용에 대해서 권한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느낄 수 있게끔 현실감 있게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든이글 공학연구소의 우리 전용호 박사님 어떻게 하지 우리 이 국방과학기술 자립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국방과학기술의 자립도, 자립도라는 건 뭐냐면 자주 능력을 갖는 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안보에 관한 겁니다. 전쟁기 시에 우리가 자주 능력을 가졌을 때 스스로,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외국의 그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없거든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차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도를 갖춰야 된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공군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7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개선해 나가야 돼. 그러면은 항공 무기 체계 같으면은 저는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공기를 왜 개발해야 됩니까? 첫째는 자주 능력, 항공기를 갖추기 위해서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산업, 항공 산업 육성하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개발할 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 항공기를 개발해서 자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몇 프로인가? 예를 들어서 TOC 15년이 지난 지금도 60%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제도라면은 이 항공기가 폐기될 때도 60%를 면치 못하게 돼요. 그렇다면 무슨 자립도예요? 무슨 자주 능력이에요? 돈만 저기 쓰는 거죠. 이런 것을 계산을 정확히 항공기를 개발할 이유면 그 목표에 맞게끔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방향을 주고, 이것이 맨 처음에는 TOC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체계 위주로 갔지만은 그 후에 후속으로 계속 부품이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의 장점이라면은 저는 최고의 장점은 우리 엔지니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리고 그적인 노력, 그 엔지니어의 그 정신, 이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엔지니어에게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주면은 최고의 그 결과를 나타내고 우리가 국방 그 자산을 자립하는 데 진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MJ. Oh, Harry did it! And Michael shakes the finger. Jordan. Oh, a spectacular move by Michael. 어쨌든 지속 가능한 국방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체 문제들, 과정적인 부분들, 또 마지막에서 교훈점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